차트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 차트를 좀 보면요. 제가 PPT도 잠깐 보죠. 자, 요 PPT를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PPT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금요일 아침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에 대한 영상을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일단은 보내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선을 일단 좀 그려드렸습니다. 15,200 라인입니다. 정확히는 15,200 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14,700 라인을 제가 일단은 찍어 드렸는데요. 이유를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죠. 일봉상 그물대 윗부분입니다. 일봉상 그물대 윗부분이 14,700 라인 정도 됩니다. 14,700 라인 정도 되고요. 일봉상 그물대 위를 일단은 지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일단 드린 부분이 있는데 15,200 라인입니다. 15,200 라인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고점이죠. 전고점 여기입니다. 이 캔들 보이시죠? 전고점 15,200 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수평선을 하나 좀 찍어 드릴게요. 15,200 라인 정도를 일단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윗가격입니다. 이 윗가격에 대한 전고 라인 16,000대를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일단 이런 기술적으로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15,200 라인을 살짝 깼습니다. 15,200 라인을 살짝 깨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 라인이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조금 크게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물대 상단입니다. 그물대 상단이 14,700 라인 정도 됩니다, 여러분. 14,700 라인. 자, 주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주봉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한번 조금 해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 자, 항상 2016년부터 그물대를 맞고 그물대를 지지하면서 상승의 폭을 키워가는 이런 기술적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이날이었을 건데요. 12월 말 정도, 1월 초에서 12월 말 정도에 이 캔들을 보면서 자, 이게 그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물대 하단이죠. 그물대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상승의 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린 15,200 라인 선이었는데 15,200 라인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조정을 지금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인 14,700 라인입니다. 14,700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이 부분이죠. 이 상방에 대한 기운을 여러분들이 위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일단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스닥 시장에 관해서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2년물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이번 주 이슈 등등 점검을 일단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 골드 개장 파동을 확인해 볼 네. 네, 나스닥 이슈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골드 개장 파동 확인하시기 전에 나스닥 이슈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짧게 몇 말씀만 좀 드리자라고 하면 2년물과 10년물이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제 관점은 그래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이 해외 선물 신세계를 통해서
금리 스프레드에 관한 설명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이런 설명 등등 여러 가지를 일단 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2년물과 10년물이 지금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선행적인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적인 시그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제가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일단은 조금 산정을 해드렸죠. 자, 2년물과 10년물이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것은 일단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년물이 오르거나 10년물이 내리거나 2년물이 오르고 앤드 10년물이 내리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을 일단은 좀 만족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같은 상황은 제 판단에 있어서는 자, 2년물이 오르는 속도 그리고 10년물이 내리는 속도가 아니라 10년물이 오르는 속도 이 속도에 관한 차이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년물이 오르는 속도를 10년물이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다. 음수가 됐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2년물이 오르고 10년물이 내리고 그리고 2년물이 오르면서 10년물이 내리는 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예, 10년물이 내린다라는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자, 10년물이 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일단은 전제로 본다라고 하면 자, 향후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 채권에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 금리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2년물도 오르고 10년물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10년물이 내리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오릅니다. 채권도 팔려야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년물과 10년물이 전부 다 오르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 조건에는 일단은 안 맞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는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다. 왜냐? 우리가 두 가지 데이터를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금리 인상이 되고 이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것이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일단은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을 때 언제 어떤 위기가 오느냐. 이것은 데이터상으로는 한 23개월 정도, 한 2년 정도죠. 2년 정도 있다가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게 일단 데이터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 현상이 되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위기가 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거시적으로 일단은 큰 그림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라는 그래프를 일단은 좀 가져왔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긴축 재정 정책이 시작되는 그 초입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긴축 재정 정책의 시기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21년 말과 22년 초에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던 그런 개념들이 있죠.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하고요. 2021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의 이슈는 굉장히 당연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제가 노동시장의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 고용 상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완전 고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구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인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상 지금 구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시간당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가격의 상승, 이게 다시 재화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촉발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에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의 폭, 임금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거의 이제 1분기 끝났죠. 1분기가 끝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금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하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우리가 골드 3대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GDP, 비농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일단은 있는데, 실업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전적인 일단은 지표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실업률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볼 때, 여러분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거시경제를 볼 때 간단한 몇 가지 그래프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탈피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간단히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산출량이 있고요. 우리가 퀀터티라고 하죠. 산출량이 있고, 자,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가 있고,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총수요와 총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라고 부르고요. 자, 총공급과 총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뭐다? 적정 물가입니다. 적정 가격이죠.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살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가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적정 가격에서 일단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일단 볼게요, 여러분. 이 상황은 미국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상황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뭐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비용에 관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자, 비용에 관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 등등, 그리고 공급망이 지금 지금은 마비는 아니지만 공급망이 굉장히 활로가 뚫리지 않는 지금 상황을 빗대어 본다라고 하면, 자,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요,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고, 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줄어들면 이 직선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잘 그려야 되는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최초에는 여기에서 적정 물가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이만큼 오른 상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물론 수요 측면도 있고 공급 측면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지금의 이슈는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이 더 이슈화되고 있다, 더 문제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자,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자,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자, 어떤 정책을 쓰느냐? 수요를 줄이게 되죠. 네. 네.
간단하죠? 자,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를 줄이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했던 물가가 다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나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수요를 줄인다. 이게 미국에서 쓰고 있는 금리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금리 정책. 자, 금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어떤 자금에 대한 수요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금리가 높으면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안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신규 대출을 쓰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어떻게 합니까? 변동금리로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자, 이 현상이 직접적으로 이 그래프 하나로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총 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게 보다 금리 인상을 써서 총 수요를 이쪽으로 인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예. 이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예전에 네. 경제 시간에 본 것 같네요. 아, 네. 보세요.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느끼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일단은 좀 발생을 하죠. 여러분, 자, 물가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물가는 최초에 여기였다가 이 지점으로 이동을 했고 이 지점으로 최종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떨어진 게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산출량입니다. 산출량. 자, 최초에는 산출량이 이쪽에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고 다시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산출량이 적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경제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산출량이 떨어졌다라는 건 뭐죠? 기업이 생산을 덜 했다라는 것.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덜 하게 되면 뭐부터 없앱니까? 사람부터 자르죠. 네. 네,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시기 초입의 단계인데 금리 인상 시기 초입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느냐? 실업률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화두를 한 번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안 잡혀요, 사실은. 페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 예. 페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시장의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안심되는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그런 페드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금리 인상은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이 될 겁니다. 2년에서 3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경제가 꺾이는 점, 그러면 물가가 꺾이는 점, 그리고 산출량이 줄어들어서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꺾이는 시점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저는 한 2년 정도 일단은 본다. 왜? 금리 인상 시기가 맞춰지고 실업률이 자, 산출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드 커브죠. 수익률 곡선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 곡선, 2년 곡선과 10년의 수익률 곡선이 교차된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위기가 생긴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어떤 금융위기나 어떤 경제위기 혹은 어떠한 이슈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시발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로 판단하셔야 된다? 실업률에 일단은 주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설명을 할 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지나서 2분기 때는 여러분들 지표 보실 때 제가 실업률과 비농 지표를 굉장히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특히나 실업률 지금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3.8%, 3.6% 정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실업률 굉장히 세심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